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금 좀 아는 누나 양희선 세무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저기 술 먹으러 가서도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과거는 뭐 술 먹으러 가서 남자들끼리 싸우는데 옆에 있던 사람과 술 먹다가 뭐 너무 떠든다 하면 그거 좀 조용히 와서 남자들끼리 뭐 이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아유 네가 왜 간섭이냐 이래가지고 이제 서로 패싸움 술 먹은 김에 객기에 이제 싸우고 또 그제 보면 조폭끼리 또 무슨 결혼식 축하해주러 갔다가 광주 조폭과 서울 조폭이 싸움이 붙어서 경찰이 뭐 포위를 해서 60명을 뭐 잡아갔니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요즘은 이수역 사고를 보니까 그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술 먹다가 이렇게 이제 제3자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해서 그게 여혐 남혐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현장에 안 있었으니까 그 정황이 세세한 거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쵸? 네. 제가 생각할 때 한참 좋아할 나이대에 있는 그 여성들과 남성들 서로 보면 좋아해야 될 건데 그러잖아요. 눈만 봐도 스파크가 튀고 이래야 될 건데 와 서로 패거리를 나눠가지고 메가리니 뭐 일배충이니 해가지고 서로 싸움질을 하고 그리고 또 서로 각자가 막 성적 피해자라고 이렇게 집회도 하고 막 사회적 문제를 부각시키고 하는데 제가 볼 땐 둘 다가 요즘 여성이나 남성이나 젊은 20, 30대가 참 어렵고 힘든 세대고 이전의 세대보다는 일종의 좀 저주받은 세대라고 볼 수 있을 만큼의 그런데 왜 싸울까요? 좀 좋아 안 하고? 그러게요. 제가 볼 때는 요새 뭐 여혐 남혐 이런 말이 원래는 없었는데 그렇게 자주 쓰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그런 뭐 극혐이다 이렇게 이런 말도 요새 있잖아요. 극혐 뭐 그런 말이 사실 좋게는 안 들렸거든요. 저도 약간 세대 차이라고 어린 아이들이 그런 극혐 뭐 이런 말 쓰면은 좀 별로였고 좀 듣기 싫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그런 말을 가끔 또 쓰고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요새 아마 뭐 주변이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뭐 남혐이라고 하는 여자들이 남혐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약간 그런 거지. 여자는 뭐 아기를 뭐 이렇게 출산을 하는 그런 큰 이제 좀 그런 어떤 모성 이런 거를 남자가 겪지 못한 이런 거를 갖고 있고 그게 약간 여성은 또 보호받아야 되고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는 쪽으로 좀 있었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또 여자는 약할 때도 보호받고 싶어 하고 또 군대 같은 뭐 이런 거 국방의 의무라든지 좀 뭐 같이 그러니까 공평하게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는 또 여자는 약하니까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약간 남자 여자들의 이제 서로의 좀 차이가 있어서 뭐 그것도 포함해서 그런 말이 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좀 쉽게 이야기를 또 하자면 이게 경쟁이 남녀들 사이에도 청춘들이 심해지니까 그 상대를 이제 경쟁 대상이라 여기고 연애 대상이라 여기는 게 아니라 이제 경쟁 대상이라 여기면서 상대에 대한 혐오를 가중시키면서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같은 취직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자격증 시험이라도 뭔가 남자 여자 차별성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경쟁 상대로 지금 보고 있는데 뭐 여자라서 우대해주고 뭐 남자라서 우대해주고 이런 것들이 더 혐이라는 그런 뭐 좀 불만이 이제 있을 수 있겠죠. 그러고 보니까 일본에 지금 그렇지만은 뭐 초식남 이런 그 이야기처럼 한국에도 아예 그냥 연애라거나 그 이성을 안 사귀려고 하는 남자들도 많이 늘고 또 여자들도 많이 늘었어요. 주변에 그러지 않아요? 지금 그쵸. 뭐 저만 해도 아직 미혼자고 아무래도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 주변에는 그래도 좀 많이 결혼을 했어요. 남자들은 오히려 여자보다 남자들이 먼저 장가를 좀 먼저 친구들이 갔는데 좀 그런 의견은 좀 많이 나눴었던 것 같아요. 남자면은 요새 뭐 꼭 뭐 집을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요새 진짜 없거든요. 똑같이 벌어서 뭐 공평하게 같이 그 전세 뭐 제출이든 뭐든
대출 받아서 같이 집을 이제 구하고 같이 대출을 갚아 나가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보통은 뭐 크게 뭐 남자 쪽에서 뭐 부자거나 여자 쪽에서 좀 이렇게 여유가 있어서 누군가 한쪽에서만 이렇게 집을 해준다는 거 옛날에야 뭐 남자는 좀 집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제 주변에는 거의 없어요. 동평하게 부담하거나 조금 이제 남자 측에서 조금 더 많이 부담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그런 것조차도 남자들이 요새는 취직도 힘들고 혼자 살기도 좀 뭐 세금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힘들다 보니까 결혼을 하기에 자기가 아직 좀 준비가 안 됐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자도 그렇고. 네.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아까 말한 뭐 결혼을 앞에 놓고 뭐 누가 뭘 어떻게 하느냐는 사람들은 좀 행복한 사람이고 아예 그까지도 가지도 못한 채 네. 그냥 꿈도 안 꾸고 특히 상대를 사귀는 것조차도 꿈을 안 꾸는 그런 남성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그게 지금 상대방에 대한 호감보다는 정오로 표시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증오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애정이 많이 없을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는 하도 힘들다 해서 이렇게 사귈 때 연애를 할 때도 왜 보통 그냥 우리 정서상 지금은 또 많이 그것도 변해졌지만 더치페이 문화도 있지만 아무래도 남자 쪽에서 조금 더 많이 이제 부담을 하는 뭐 그게 밥이 됐던 뭐 데이트 비용이 됐던 예,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남자들이 소개팅을 할 때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보통 소개팅을 할 때 남자 쪽에서 이렇게 좀 뭐 술값 발값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래도 소개팅할 때 좀 먼저 뭐 그게 마음에 들던 뭐 안 들던 매너 차원에서라도 좀 먼저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남자는 소개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 식사값을 이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있겠지만 그게 정말로 뭐 부담이 되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소개팅을 할 때도 그런 거를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데이트할 때도 그래서 좀 그런 것 때문에 자기는 이제 뭐 요새 취직도 어렵고 취직도 못했는데 뭐 여자친구를 사귀어서 뭐하냐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진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네 있더라고요. 네. 자포자기로 가는 겁니다. 네. 자, 세금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그 지금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9.7% 늘어난 그렇죠. 거의 10%예요. 네. 엄청나게 늘렸는데 평균 뭐 많아봤자 5, 6% 이랬는데 네. 470조 5천억을 설정해 놨어요. 그래 놓고는 이제 예산을 그렇게 책정해 놨으니까 세금은 예산보다 조금 더 설정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481조 3천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국세 수입은 299조 3천억, 그러니까 약 한 300조를 세금으로 걷어들이겠다. 네. 이렇게 하고는 지난해보다 11.6%를 더 거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인세에서도 진짜 지난해보다 한 25.7%, 4분의 1 더 걷어들이고, 그리고 이제 근로소득세에서도 한 10.4%, 소득세에서도 10.4%를 이렇게 더 걷어들이겠대요. 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늘어났다. 그래서 또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뭘 복지 사업에서 많이 해준다.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은 경제가 어려운 속에서. 근데 또 세금을 이렇게 더 거둔다고 정부가 예고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각 분야에 지금 더 짜낸다고 난린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물론 국민의 복지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분명히 재원이 필요하기는 해요. 여태까지 저랑 소장님이랑 방송했던 횟수 중에서도 사실 제일 많이 나눴던 얘기가 네, 이제 정부가 세수를 확보를 하는 거에 대해서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만큼의 어떤 복지와 이제 국민들이 몸소 느낄 수 있게 그 정책이 뒷받침해주고 그걸 느끼느냐, 우리가 도움을 정말 실질적으로 받느냐, 이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세수 확보가 더 늘어난다는 게 뭐 지금 공단 그 건강보험도 뭐 이렇게 다시 더 내라고 연락 왔대요. 네, 저희 사장님들도 지금 난리세요. 그렇죠. 뭐라고 했나 봐. 11월 달에 일체히 연락들 했다고. 네, 지금 뭐 난리 나셨어요. 지금 이거 어떡하냐고. 네, 그래서 저희도 좀 지금 좀 주시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17년도 때도 이제 18년, 19년 지금 그때 이제 개정을 한번 조사 좀 많이 했었잖아요. 주택이나든지 소득세도 하고 이게 다 이제 세수를 당연히 확보를 하기 위해서 19년도까지 점차적으로 지금 세율이 뭐 확대된 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사실 이미 이제 그때 법을 개정을 할 때 예상을 했었던 걸로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법을 보면 아무래도 뭐 17년도는 율이 얼마고 18년도에 더 올려서 얼마 받고 19년도에도 얼마 받고 이미 이제 세수를 더 확보를 하겠다는 의지가 저는 이제 보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작년 초에 이제 문정권 들어서서 그 네. 문재인 케어를 한다고 더 부담을 안 한다고 통상적인 상승률 2.89% 이 정도 수준밖에 안 오를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의료보험을 내는 분들한테는 네. 한번 물어보세요. 엄청나게 지금 올리고 있어요. 결국 문재인 케어라고 해가지고 몇 가지를 갖다가 의료보험을 보장을 확대해 준다 해가지고는 지금 뭐 이 내는 사람들한테는 다 막 엄청나게 올리고 있어요. 물론 이걸 의료보험조차도 잘 안 내는 저소득층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직장에 다니거나 이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의료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 자, 그래서 결국은 조금 이 보장성을 확대해 준다 하면서 이렇게 의료보험료를 올리고 네. 이러는데 지금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나라의 세금하고 사업보험료를 합쳐가 네. 몇 프로쯤 됐냐? 저희가 보통 전체 소득에서. 설명드릴 때는 한 20% 초반을 얘기를 해드려요. 그래서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네. 저도 대체로 한 20% 초반이라 하는데 지금 뭐라고 하는가 하면 27%라는 거예요. 세금하고 사업보험료가 27%. 그러니까 이 올해 말입니다. 네. 조세 부담에 4대 연금 등 사회보험료 부담까지 합치면 네. 국민 부담률이 27%. 여기에 각종 부담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까지 합치면 준조세까지 합치면 34.3%에 해당된다. 네, 많이 부담이죠. 많이 부담되죠. 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지금도 세수가 적자가 항상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내년에 적자를 갖다가 얼마로 보는가 하면 33조 4천억 정도가 적자가 날 거라고 감안을 하고 네.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그래서 결국은 이런 적자를 감소하고 국가 부채를 늘리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확 정액시키고 가고 있는데 이 조금 세금을 전담해서 하는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 네. 차라리 낭비적인 부분을 안 쓰고 효과가 없는 걸 안 쓰고 세금을 좀 작게 거두고 이러는 게 좋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뭐 저희 입장에서도 세금이 이제 세수가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잘 되면은 좋은 거지만 서로 모두에게 세수만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몸소 이제 저희 뭐 서민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다 근로자, 사업자, 자영업자, 예. 그다음에 다 이제 일하시는 분들 아니면 또 일 안 하시는 분들 여러 계층이 있는데 그분들이 또 제 고객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세부담이 늘어나면 사실 저희도 안 좋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경기가 침체되거나 해서 저희도 당연히 안 좋아요. 네. 사장님들이 울상이 되시면 네. 저희 경기 안 좋아서 이렇게 사업을 잘 이렇게 폐업하거나 없어지면 저희도 안 좋거든요. 그렇죠. 네. 세무 대행을 갖다가 할 수 네. 있는 분도 줄어드는 거 그쵸. 아니겠어요? 네, 그것도 줄어들고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아지고 하면 사장님도 표정도 안 좋아지시고 목소리도 전화했을 때 목소리도 좀 가라앉아지시고 네, 안 좋죠. 그래서 세수 올라가는 이런 개정 법안이 나오면 항상 전화를 좀 받죠. 세무사님 이런 게 있다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자꾸 세금 올리기만 해요? 건강보험료도 왜 자꾸 또 왜 오른대요? 뭐 제가 올린 건 아니지만 지금 많이 따가구나. 네, 다양하죠. 네. 자, 지금 이 5, 60대에 네. 이번에 삼성 바이오로직 네. 사태가 보면 일종의 이재용 부회장이 이건희 부회장이 이제 유고다 이렇게 보고 네. 일종의 이 상속을 하는 과정에서 네. 근데 돌아가시지는 않았으니까 의학적으로 네. 일종의 이제 정려 비슷한 네. 이런 부분들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고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맞아요. 근데 이 정려 부분에 대해서 특히 5, 60대쯤 네. 되면 이제
뭐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그게 고민 아니겠습니까? 재산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뭐 정리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겠지만 보통은 네, 보통은 네. 좀 어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각들이. 네, 일단 증여는 제가 사실 이제 방송에서 네. 지금 소장님 이 구독자분들한테 한 번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증여를 꼭 근데 증여가 정말 재산이 많은 사람만 한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도 또 않거든요. 아, 정리가. 네. 예를 들면 그냥 평범하신 분들인데 그냥 전 재산이 그냥 뭐 예를 들면 집 한 채가 있는 거예요, 아파트가. 네. 이거를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싶고 뭐 증여를 하고 싶은데 그것도 가액이 우리 건 얼마 안 돼라고 하지만 그냥 뭐 서울 시내에 아무리 조그만하거나 뭐 지방에 해도 아파트가 있다면 뭐 1억이 넘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네. 1억이 2억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 그냥 증여할 때 당연히 증여세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증여를 아예 안 내는 경우에는 정말 그 증여세 공제액만큼만 증여를 했을 때 안 내는 거라 사실 그렇게 따지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5천만 원 이상만 뭘 해도 그게 부동산이 됐던 현금이 됐던 그냥 5천만 원 이상만 증여하면 무조건 또 증여세가 나오는 거거든요. 증여세 그 규모가 네. 얼마나 됩니까? 이 요율이. 요율은 종합소득세율이랑은 조금 다르고요. 종합소득세는 이제 6%부터 뭐 44%, 뭐 지금 개정돼서 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증여세 같은 경우는 이제 10%부터 부과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10%부터 뭐 20%, 30%, 이것도 이제 누진세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증여를 할 때 세금이 좀 세율이 높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증여하기 전에 저희 같은 전문가한테 상담을 좀 많이 받으러 오시죠. 세금이 궁금하시니까 뭐 내가 5천만 원을 증여하면 얼마를 내요? 뭐 예를 들면 1억어치 증여를 하면 세금이 얼마 정도 나오나요? 라고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상담 받으러 오시는 보통 사람 분들이 생각을 할 때는 현금화해서 네. 그냥 내가 통장에 들고 있다가 살금 한꺼번에 많이 주지 말고 빼서 현금으로 그냥 주면 증여세 낼 필요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물론 신고를 자진해서 안 하시는 분들한테 뭐 제가 무조건 걸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보통 그 통장에서 통장으로 뭐 부모님이 뭐 자식한테 그 돈을 이렇게 통장에서 계좌이체, 그 자식 통장으로 이제 계좌이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현금 CD기로 빼서 그거를 이제 현금으로 자식한테 증여를 한다든지 뭐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보통은 뭐 생활비 쪽으로 주는 거고 뭐 그냥 용돈 주는 건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할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겁나는데 하면서 솔직히 상담 오시는 분들은 그것만 증여해서는 상담 오시지 거의 않으시고요. 다음에 또 주실 게 있거나 향후 그렇겠죠. 이제 왜냐하면 증여세는 이제 10년 합산이기 때문에 지금 뭐 조금씩 이렇게 1,000만 원을 증여한다 하더라도 뭐 내년 10년 안에 또 5천만 원 이상을 증여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건 또 합산해서 증여가 세를 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일본에 보면 노인들이 많이 돌아가시는데 이제 혼자 살다가 고독사를 하면 그 노인들에 보면 장판이나 천장에서 돈이 몇십조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 돈으로 은행에 안 넣고 왜 일본 사람들은 그 은행에 이자가 별로 없으니까 오랫동안 그러니까 아예 은행에 넣지 않고 그냥 다 돈이 있는 대로 집에 모아놨다가 이렇게 그냥 나중에 어떻게 줄라 그러다가 혼자 돌아가시니까 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노인이 돌아가시면 혼자 살던 노인이 그 시신이나 집을 정리하러 가는 사업이 별도로 있는데 그 사람이 발견한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도 요즘 노인들 이렇게 뭐 보면 장판 밑에 넣어놨다가 뭐 반쯤 이렇게 타가지고 돈을 밖으로 오고 이런 분들도 있는 모양인데. 그래요? 그렇죠. 이제 이러니까 이제 정리 안 하려고 현금으로 모았다가 현금으로 주는 그런 현상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 옛날에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지금도 뭐 있을 수 있는데 국세청이 요새 많이 달라져가지고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노출이 안 되게 현금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현금으로 정말 모르게 증여를 하게 되면 네. 그거는 정말 며느리도 모르겠죠. 네. 네. 근데 그 수익의 출처가 누군가든 어쨌든 잡히게 된다면 네. 그거는 나중에 이제 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뭐 소득을 이만큼 이렇게 잘 버시는 분이에요. 예. 네, 잘 버시는 분인데 우리 자식들한테 아파트도 주고 싶고 현금도 주고 싶고 뭐도 막 주고 싶어요. 근데 자식은 뭐 20살, 20대 초반 아니면 미성년자 어린 거죠. 그래서 조금씩 이제 현금으로 이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모르게 그냥 현금으로 해서 애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나중에 한 20살 초반 됐을 때 일단 조금 작은 뭐 아파트를 뭐 이렇게 애 명의로 자식 명의로 이제 해주는 거예요. 자식이 산 것처럼 증여가 아니라 매매로. 근데 이제 저희 국세청에는 PCI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들어온 그 국세청에 잡힌 소득보다 나간 비용이 더 많으면 자동으로 컴퓨터상으로 걸러내줘요. 네, 그래서 이 자녀가 벌어들인 수입 신고된 거는 예를 들면 100만 원밖에 없는데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네, 뭔가 자동차를 이제 산다든지 그래서 자기 명의의 소득이 이제 부동산에 드러나는 거죠. 근데 100만 원밖에 안 벌었는데 부동산 명의로는 막 1억 얼마짜리, 3억 얼마짜리 아파트를 사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자동으로 분석 시스템이 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소명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요새 증여세 예전에 진짜 초장님 말씀대로 그냥 5천만 원, 뭐 현금은 상담 오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예, 그냥 현금으로 주면 되지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요새는 좀 많이 그래도 좀 많이 발달해서 국세청 시스템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많이들 상담하러 오세요. 네. 돈이 많아도 걱정이구나. 맞아요. 참. 그래서 이게 이제 정여라는 부분이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이 삼성의 이 정권이 네. 그냥 상속을 안 하고 네. 이제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네. 그냥 증여. 이재용 부회장으로 네. 경영권이 넘어가는 부분 네. 이것이 정여인지 아닌지 한번 보겠다. 사실 복잡한 이 사건 무슨 네. 뭐 삼성 바이오로직이 무슨 뭐 분식 회계를 했니 하는 부분의 본질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 참 삼성도 재수가 없어요. 그렇긴 한데요. 삼성은 뭐 다 아시다시피 세법을 항상 만드는 삼성 때문에 법이 만들어지는 네. 그런 거라서 능력자였죠. 네, 능력자죠. 네, 삼성 때문에 뒤에 법이 항상 막는 그런 약간 조항이 생기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그쵸. 뭐 저기 뭐 발톱도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 뭐 부자를 걱정을 하고. 그렇죠. 제일 이제 뭐 속된 말로 제일 쓸데없는 걱정 연예인 걱정이라. 그 이재용이 걱정하는 거. 네.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종 부회장 무슨 뭐 앞에 가가지고 뭐 억울하다 막 이런 사람한테 본인이 알아서 잘 나올 건데 진짜 이거 하는 당신들이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걱정이지 생계도 지금 막막할 건데 이종이 걱정하고 앉아 있나? 자 그렇게 말도 했습니다. 요즘 이제 좀 가벼운 이야기 좀 해봅시다. 네. 젊은 분들이 그 외제차를 엄청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네. 외제차이라면 사회적으로 누가 봐도 저가 좀 출세했다 이런 사람들만 몰고 다니는가 했는데 네. 그렇게 보면 외제차가 너무 많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외제차를 선호해가지고 네. 뭐 독일 3사차 뭐 그런 거나 뭐 람보르기니나 네. 페라리나 이런 거 아니면 뭐 외제차 축에 이제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그죠? 요새 조금 많이 올라왔죠. 네. 네. 그 외제차 기준도 올라가가지고 네. 이제 그런 정도에 돼야 네. 외제차 타고 다니는데 그 외제차를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타는데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소득 대비해서 차를 몰 정도가 되느냐? 그렇죠. 사실 항상 그게 네, 그게 의문인데. 네. 근데 이제 소확행이라고 하면 소소하고 작은 행복인데 네. 그 차는 또 엄청 비싸. 소소한 건 아니거든요. 그럼 뭐 네. 대확행인가? 네. 그러니까 왜 그럽니까? 이 자기가 월부로 사고 네. 또 어떤 거는 보니까 외제차를 48,000원에 갖고 가. 뭐 이런 게 있어서 도대체 이게 뭐냐고 보니까 네. 3년간을 48,000원만 내다가 3년이 경과하면 그때부터 원리금을 같이 내는 거더만요. 네. 그게 48,000원이 분할금이 아니라 네. 그냥 계약금조로 얼마 하고 나머지는 한 4, 5만 원, 뭐 6, 7만 원 내다가 이건 저도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고 이렇게 차를 싸게 그러면 뭐 월부가
한 5년짜리든 6년짜리든 네. 뭐 대충 차 수명 끝나기 전에 월부지 차 수명 끝난 뒤에 월부 하겠습니까? 네. 그러면 뭐 누가 안 사겠느냐. 근데 가만히 계산을 대보면 7만 원씩이라 하더라도 한 달에 1년에 84만 원밖에 안 돼요. 네. 10년이면 얼마? 840만 원이요. 네, 얼마 안 되죠. 그럼 그거를 어떻게 외제차를 주나? 그래서 내가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그게 그건 거야. 네. 이 뭐냐면 유예한다. 유예. 네. 이자. 그래서 그런 거 사는 사람들은 뭐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일단 요새 그러니까 외제차라고 이제 많이 다 많잖아요. 사실 저도 서울에 와서 놀란 게 되게 많더라고요. 되게 많아요. 네, 제가 차를 몰기가 너무 처음에 힘들 정도로 네, 너무 많아서 주차도 막 제대로 못 하겠고 앞뒤 다 외제차여가지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그 이제 젊은이들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다 그런 건 아닌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자기의 어떤 수입보다 조금 무리해서 네, 무리해서 사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네, 제가 봐도 무리해서 사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제 직군이 어떤 직군이냐에 따라서 이제 뭐 그런 쪽으로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자기 만족인 거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자동차 딜러분도 계시고, 뭐 보험 설계사분들 계시고, 뭐 그런 거 말고 다른 영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되게 여러의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그분들의 특징을 대부분 제가 접할 때 보면 되게 깔끔하고, 멀끔하고. 그렇죠. 네. 참기름에 이렇게 방금 빠졌다가 나온 사람 목욕탕에서 막 나온 사람처럼 보이죠. 네, 되게 댄디하시고, 되게 깔끔하시거든요. 근데 딱 그런 분들이 보통 이제 예, 아니, 수고하셨습니다. 딱 하면 이제 외제차가 딱 이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여쭤봤었는데, 그 여러 가지 경우가 있대요. 정말로 자기가 돈을 벌어서 그렇게 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영업이란 직업이 보여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런 좀 좋은 차를 다니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좀 성공했다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성공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너도 나한테 내가 이렇게 잘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나의 고객이 되어라. 약간 좀 이렇게 자기가 되게 성공한 이미지를 이제 심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차를 사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보면 막 이 다세대 주택. 네. 이면 뭐 한 대 내리가려면 차 빼라 하고 막 시끄러운 골목길 그런 데 사는 사람도 또 보면 이렇게 외제차고 무슨 뭐 오피스텔 뭐 한 3, 4평짜리 되는 오피스텔을 사는데도 이렇게 보면 외제차가 절비해요. 저 그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 일단 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약간 영업을 위해서 그걸 더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외제차를 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자기 만족인 거죠. 남자들은 또 차 되게 좋아하잖아요. 남자들. 네, 남자들은 되게 좋아해서 자기가 이제 그 주거 공간은 그냥 자기가 그냥 좀 먹고 살 정도로 하고 차에 대해서 더 많이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요새 뭐 신조까지는 모르겠는데 카푸어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카푸어 차 때문에 빌빌 사고 산다. 이런 뭐 집 없이 그냥 뭐 이렇게 뭐 차가 뭐 람보르기니 뭐 이렇게 되게 좋은 차는 타는 대신에 알고 보면 뭐 집은 없고. 그러니까 약간 그냥 비유적으로 하시는 말씀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그 유튜브에도 이제 구독자 수가 되게 많은 자동차 이제 관련된 그 유튜버 분이 계시는데, 채널 하신 분이 계시는데, 저도 그거를 우연한 기회에 몇 번 봤어요. 근데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분은 차가 엄청 많으신 분인데, 남들이 가질 수 없는 뭐 페라리부터 시작해서 람보르기니, 뭐 그런 슈퍼카라고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막 많이 갖고 계세요. 근데 그거를 그 방송에서 성능은 어떻고 뭐 기능은 어떻고 주행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컨텐츠로 방송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저런 슈퍼카는 너무 비싸잖아요. 뭐 매덕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살 수는 없는데 그냥 그 방송 보면서 약간 대리만족을 좀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타볼 수가 없으니까.
나도 뭐 유튜브 채널을 하면 이 뭐 먹는지 맛있는 거 이 정말 맛있습니다. 어디에 가서 먹을 수 있습니다 하고 먹든가 네. 뭐 차를 타던 걸 보여주든가 이러면 뭐 좀 재밌겠는데 맨날 남을 이렇게 막 씹어야 되고 이러니까 이건 나라 유튜브에 걱정해야 되고 이거는 참 이게 천직 같아요. 네. 그런 고상한 유튜브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죠. 아이고. 그래서 우리 저기 양세무사는 네. 좋은 차를 타십니까? 좋은 차라는 기준이 네, 저도 외제차를 타고 있습니다. 아주 우리 양세무사는 그 세무사 중에 내가 볼 때 또래에 들어가면 성공한 사람인데 뭐 성공한 사람 할 수 있죠. 네, 저는 이제 제가 열심히 나름 일을 해서 제 좀 수준에 맞게 그러고 있습니다. 네. 아주 뭐 우리 사무실에 여기 올 때도 뭐 전화기 항상 들고 얘가 맨날 허겁지겁 보니까 뭐 젊은 나이에 굉장히 열심히 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 양세무사님, 네. 뭐 또 그 사례들 우리 저 양세무사님한테 이제 상담하러 오는 최근에 어떤 사례들 중에 뭐 좀 좋은 이야기 하나 좀 해주십시오. 사례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뭐 아까 잠깐 이제 징역 관련 얘기를 했으니까 그 연장을 한다면 요새 조금 유난히도 징역 상속 상담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세율은 자꾸 이렇게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들어서 굉장히 세금에서 빡빡하게 몰아붙이니까 이제 연세가 자식한테 상속이나 정려를 고민해야 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큰 고민이 되겠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좀 증여 상속을 지금 5, 60대 이상의 분들이 상담이 왔다면 요새는 아니 더 젊어지셨어요. 아, 이제 40대, 50대 그때부터도 걱정을 하시고 고민을 하셔서 왜냐하면 10년, 20년, 30년 후에 이제 상속세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부동산인데 그게 이제 한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안 되는 거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오를 거라고 생각하죠. 네, 그리고 뭐 보상이 예정되어 있다든지 수용 그런 게 예정이 되어 있다든지 지하철에 들어올 게 예정이 되어 있다든지 뭐 다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그래서 계속 가만히 두면 솔직히 서울은 가만히 두면은 뭐 웬만한 데는 좀 떨어지는 데는 많이 없다 보니까 좀 그래서 그런 거를 고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증여하는 게 나을까? 나중에 한 20, 30년 뒤에 상속을 하는 게 나을까? 그거를 이제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이제 따져봐야 되는 게 사실 현금은 변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평당 100만 원짜리가 뭐 10년, 20년 뒤에 평당 2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평당 100만 원일 때 뭐 증여를 했을 때 세금과 30년 후에 평당 뭐 300만 원일 때 상속세를 계산을 사실 해서 적은 걸 내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 논리로 보면 집은 계속 오른다. 뭐 이 주식을 한 사람이나 무슨 뭐 다른 은행에 넣어서 무슨 펀드를 산 사람보다 이 집값이 오른다 이러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 집값이 91년에 최고치에서 반토막이 나버렸거든요. 동경에. 지금 20년이 지나도 거의 반토막이라 그때 최고치에. 그러니까 20년 지나서 이렇게 반토막이 나가지고 이제 30년이 다 돼가요. 이럴 거라고는 그쵸, 아무도 예상 못하죠. 예상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20년, 30년 뒤에 이 통계적으로 오른다라는 게 한국도 지금 30년 뒤에 한국의 인구 구조를 한번 보세요. 집이 거의 남아 돌아가 젊은 사람 숫자가 찾기가 어렵고 전부 나이 든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20, 30년 뒤에 지금 정려가 나을까, 20, 30년 뒤에 상속이 나을까를 이걸 맞출 수 있으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그런 도산데. 근데 집이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어쨌든 올랐다. 그러는데 이후에 계속 그럴 것인가 하는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요. 예를 들면 뭐 서울 압구정에 뭐 누가 들어도 아는 그런 뭐 큰 아파트, 현대 아파트, 뭐 그런 데들은 사실 오른다고 생각하고 이제 상담이 시작이 되긴 해요, 사실은. 근데 뭐 지방의 어떤 뭐 아파트, 뭐 아니면 부동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정보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동산들은 철저히 고객
이 하는 말밖에 들을 수가 없거든요. 뭐 예를 들면 세무사님 그 땅이요, 뭐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자기 다 그래 이야기.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듣고 이제 그걸 가정해서 일단 상담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상담료를 받으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아, 네. 세금 내는 거하고 상담해서 결과가 정해지는 거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니까. 아, 네, 맞습니다. 저는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료 상담이 맞다고 생각을 그만큼 제가 더 그 정도의 이제 가격을 그렇죠. 해드리니까, 네, 그래서 저는 유료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또 유료 상담을 정리화시키고 절대 공사 상담은 하지 마세요. 남의 지식을 한국 사람들만큼 남의 지식을 이렇게 쉽게 여기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변호사한테 가서 상담하는 것도 상식적인 가격에서 이렇게 페이를 지불해야 되고 네. 꼭 계약에서 그걸 안 하더라도 네. 세무사한테 가서 상담하는 것도 의사한테 가서 하는 것도 그런 것들이 적정하게 이렇게 지불되어져야 네. 서로가 전문성이 있고 책임 있게 상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뭐 저도 옛날에 몇 번 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변호사 한 명 소개해주라 해주면 실컷 찾아가 가지고 뭐라 해놓고 나중에 사라졌대. 아, 뭐 그래서 아주 네. 곤혹스러웠던 적도 있었어요. 예. 자, 그 다음엔 뭐 또 어떤 네. 분들 찾아오십니까? 일단 증여가 그냥 단순 증여도 있지만 뭐 보통은 이제 부동산 때문에 증여를 많이 찾으세요. 왜냐면 현금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뭉탱이로 뭐 주는 경우도 있고 그냥 진짜 저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결혼 뭐 자식들 이제 결혼할 때 좀 약간 집 사는데 좀 보태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지 기존에 갖고 있는 아파트 주고 싶을 때 이제 부담부 증여라고 해서 건물에 이제 보통 대출 껴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정말 하나도 대출 없이 그냥 건물을 5년이 그 납세자 돈으로 사는 경우도 있지만 대출 은행 담보 끼고 대출을 받아서 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물론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해드리긴 하는데 그 의견에 그 부담부 증여라고 해서 그 채무도 같이 이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채무 비율만큼은 이제 채무 가액만큼은 양도세로 과세가 되고 그 이후에 다른 부분은 이제 증여세로 과세가 되는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뭐 10억짜리 아파트인데 대출이 한 7억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럼 나는 3억만 내 돈이고 나머지는 대출 받아서 네. 입니다. 예. 그러면 그 자식한테 이걸 증여를 할 때 이 7억은 그러니까 10억 중에 7억은 증여는 맞는데 어차피 뺏겨야 되겠다. 갚을 거니까 빚이니까. 이자도 내고 다 갚을 거니까 이 7억에 대해서는 그 대신에 그냥 빼주고 3억이 아니라 부담부 증여라고 해서 이 7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요. 예, 양도세를 내고 3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거든요. 그러면은 빚 있는 집을 넘겨줄 때는 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집 있는 분들 받아줘요. 네. 그래서 이제 양도세와 증여세를 두 개를 동시에 계산해서 그 이제 가액이 합산을 해서. 네, 그거를 내는 건데 이거를 이제 하실 때 보통은 양도세랑 증여세랑 합한 게 더 그냥 10억 증여세 때리는 것보다는 낮아요. 보통은 낮는데 가끔씩 이제 소소한 이제 어떤 조건에 따라 계산에 따라서 그 증여세 한 방에 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정보로 이제 상담해드리면서 가계산을 해드리는데 그래서 부동산 이제 건물이나 이런 걸 그러니까 증여를 하실 때는 이 방법도 고려를 해봐야 돼요. 진짜 선수들은요 한 20년, 25년 전에 자식 그럼요. 이름으로 이 통장을 만들어요. 네, 자식 맞아요. 이름으로. 그래가지고 거기에 한꺼번에 많은 돈이 아니라 이렇게 쫙 넣어요. 조금씩 계속. 네. 그러면 그게 한 10년, 20년이 되면 네. 돈이 상당히 커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처음부터 자식 이름이었어. 네. 그거는 국세청이 잡아낼 방도가 있나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가액이 점점 내가 커져서. 탈세를 가르치는 건 아니고. 네. 예, 근데 요새는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좀 리스크가 있다고 저희는 말씀을 드려요. 그럼 한번 네. 이야기해 보시죠. 그러니까 통장 거래들은 결국에는 이제 상속세라든지 어떤 증여세를 이제 계산을 할 때 그 기존에 그 누적된 부분이 10년 동안 봤을 때 5천만 원 이상이 된다면 결국에 또 이게 증여세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통장이 완누적돼 갖고 막 네. 오랫동안 그렇게 돈이 네. 있다. 뭐 통장이든 현금이든 어쨌든 그게 되면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좀 그 분들은 20년, 30년은 맞는데 이제 조금씩 그 자녀들의 소득 재원을 이제 마련해 준다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그걸 물론 맞아요. 지금 그 세금도 자기가 내.
네,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자녀가.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10년 안에 5천만 원을 징여를 해요. 물론 미성년자 5천만 원이 아니고 2천만 원인데 그걸 징여를 해요. 그럼 10년 지나면 이제 또 징여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미성년자가 지나면 결국에는 좀 그래도 몇 천만 원 쌓였을 거 아니에요. 세금 안 내는 돈이. 그러면은 이제 5천만 원 징여할 때도 또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니까 10년 동안이면은 그러면 또 몇 천만 원이 쌓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제 재원이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소기업 이제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자녀한테 그러니까 좀 애들 그냥 어릴 네. 때부터 뭐 한 7살 네, 이럴 맞아. 때부터 어릴 때. 주식을 사가지고 네. 그냥 막 장기적으로 묻어놓을 주식을 네. 놔두고 그랬더만.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배당을 주죠. 네, 배당. 본인 회사면은 회사 주주로 자녀한테 지분을 조금씩 이제 준 다음에 배당이 2천만 원까지 비과세니까, 그러니까 비과세한다. 그 원천징수 세율로 되는 거니까 이제 그 아이의 재원을 2천만 원을 마련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세금을 떼야 되지만 그래서 계속 이제 어린 나이에 조금씩 재원이 소득 되면 재원을 그것도 사고 또 사고 그러고. 네, 맞아요. 그렇게 마련을 해요. 그러니까 소득 재원을 계속 이제 마련해 두는 거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 부동산을 사든지 뭘 샀을 때도 소득 재원이 있는 사람으로 나오는 거니까 약간의 이제 그런 스킬로 많이 하세요. 네, 좀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은 예. 그래서 참 뭐 이런 것도 고민하시는 분은 행복한 분들이고요. 뭐 그렇죠. 대부분 이런 고민과 예외죠. 네. 자, 1부 저 마치겠습니다. 양선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말 잘 감사합니다. 보내십시오. 네.